우리는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을 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태양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에 가서도 그곳 하늘에 뜬 태양을 볼 수 있고,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에 가서도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의 각각 행성들에 착륙해서 그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어떤 모습의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수성에 착륙해서 본 태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5,79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3분의 1이죠. 따라서 수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보다 6.6배로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밝기도 더 강렬합니다. 수성의 공전 궤도는 이심률이 너무나 커서 근일점에서는 태양과의 거리가 4,6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졌다가 원일점에서는 6,980만 킬로미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와 밝기는 수성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게다가 수성의 자전주기는 약 58.6일, 공전주기는 88일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3대2로 묶여 있어서 수성에서 본 태양은 복잡한 경로를 그리며 이동합니다. 수성의 하늘에서는 태양이 정지한 듯 보이거나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독특한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거나 질 때 하늘의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있어야 태양 주변으로 산란 효과가 생겨 하늘의 색이 바뀔 텐데 산란 효과를 일으킬 대기가 없어서 수성의 하늘은 항상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금성에 착륙해서 본 태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0.72배입니다. 따라서 금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보다 1.9배로 약간 더 크게 보이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아주 두꺼워서 태양빛의 대부분을 산란시키고 흡수합니다. 대기층이 두껍고 구름이 많아서 태양은 거의 항상 희미하게 보이고 직접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구름 때문에 하늘은 오렌지색이나 갈색빛을 띱니다. 태양은 두꺼운 대기를 통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약 243일로 아주 느리게 자전합니다. 그리고 공전주기는 약 225일입니다. 또한 금성은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따라서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의 하루 이동 경로는 엄청나게 느리고 일출과 일몰이 엄청 길게 지속됩니다. 화성에 착륙해서 본 태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5배입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2분의 1로 더 작게 보이고 밝기도 더 약합니다.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화성은 착륙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화성에서 본 하늘과 태양의 실제 촬영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희박함으로 인해 태양빛의 산란 효과는 적지만 먼지로 인해 낮 동안 화성의 하늘은 스카치 캔디와 비슷한 색상입니다. 일출과 일몰 시에는 신비로운 푸른 색상의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자전주기는 약 24.6시간으로 지구의 하루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화성 하늘의 태양 이동 속도와 이동 경로는 지구와 유사합니다. 목성에 착륙해서 본 태양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목성은 착륙할 만한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이지만 목성의 두꺼운 대기 속으로 들어가서 본 태양의 모습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5.2배입니다. 따라서 목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약 27분의 1 크기로 작게 보입니다. 목성은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가 매우 두껍고 구름이 많아서 태양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두꺼운 대기에 태양빛이 많이 산란되고 흡수되어서 목성의 표면에서 보는 태양은 흐릿하게 보일 것입니다. 목성의 하늘은 주로 황백색이나 갈색을 띠는데 구름층에 따라 색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목성의 자전주기는 약 10시간으로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태양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토성도 역시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입니다. 토성의 대기 속으로 들어가서 본 태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9.5배입니다. 따라서 토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약 90분의 1 크기로 작게 보입니다.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꺼운 대기층이 존재합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대체로 어두울 것입니다. 토성의 하늘은 주로 연한 황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대기 중의 구름과 안개 때문에 태양빛이 많이 산란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성의 표면에서 보는 태양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토성의 자전주기는 약 10.7시간으로 매우 빠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천왕성도 역시 가스 행성이죠.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8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9.2배입니다. 따라서 천왕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약 37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게 보입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천왕성의 하늘은 주로 청록색이나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면 지구의 하늘과 비슷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지구와는 많이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하늘에서 작고 밝은 점의 형태로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왕성의 자전주기는 약 17.2시간으로 하루 동안 태양은 비교적 빠르게 이동합니다. 천왕성의 자전축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어서 다른 행성과 달리 옆으로 누워서 자전합니다. 이로 인해 북극과 남극에서는 태양이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반대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가스 행성인 해왕성에서 본 하늘은 어떨까요?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30배입니다. 따라서 해왕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것보다 약 90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게 보입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천왕성과 비슷하게 주로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왕성의 하늘도 푸른색을 띱니다.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은 어둡게 보이고 태양은 작고 밝은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해왕성의 자전주기는 약 16시간으로 하루 동안 태양이 비교적 빠르게 이동합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취급되었으나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 이곳에서 본 태양은 어떨까요?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59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39.5배입니다. 따라서 명왕성에서 본 태양은 지구에서 보이는 면적의 약 1600분의 1 크기로 보이며 매우 작고 밝기도 약합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주로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희박합니다. 대기가 희박하고 태양도 너무 멀다 보니 태양빛이 거의 산란되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명왕성의 하늘은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참 행운아입니다.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태양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요. 화성에서 촬영된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성에도 우리 지구처럼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까요? 오늘 우리는 화성에서 촬영된 하늘과 저녁 노을의 모습과 떠다니는 구름과 희박한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까지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사진은 화성에서 촬영된 구름의 모습입니다.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화성에는 물이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구름이 있지? 지구의 구름은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인데요. 화성의 구름은 지구의 구름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화성 구름의 성분과 형성되는 과정은 화성의 대기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성 구름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얼음과 이산화탄소 얼음입니다. 화성 대기 중의 물 분자가 충분히 냉각되면 얼게 되면서 물 얼음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은 주로 화성의 극지방 가까운 곳에서 관찰되는데요. 특히 고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물 입자들이 응결하여 얼음 구름이 잘 형성됩니다. 화성에서의 물 얼음 구름은 흰색이나 밝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지구상에서도 구름에 얼음 입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성에서는 이산화탄소도 구름을 형성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성의 대기는 약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극지방에서는 겨울 동안 아주 추워지면서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응결됩니다. 그래서 물 성분이 없는 건조 얼음 구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죠. 이산화탄소 얼음 구름은 투명하거나 연한 안개와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화성의 구름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대기 중에 수분이나 이산화탄소가 응결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화성에서 낮 동안에 촬영된 하늘의 모습입니다. 스카치 캔디 색상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화성에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푸른 색상의 노을이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낮 동안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보이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화성에서 보이는 이러한 하늘 색상은 화성의 독특한 대기 조성과 대기 중의 먼지에 의한 광학적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는 대기의 산소와 질소 분자들이 푸른 빛을 산란시키면서 낮 동안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반면 화성의 희박한 이산화탄소 대기는 스카치 캔디 색상의 하늘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에서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 태양빛은 다른 시간대보다 대기를 더 긴 경로를 통해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짧은 파장의 푸른 빛은 흡수되고 긴 파장의 붉은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서 붉은 노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화성의 대기와 먼지 성분들은 적색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산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먼지보다 더 큰 산화철 입자들이 많은데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 긴 파장의 붉은 빛은 대기 중에 흡수되고 짧은 파장의 푸른빛 일부가 먼지 사이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는 노을과는 반대로 화성의 노을은 푸른색이 더 강조되어 보이게 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 약 157배나 희박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 표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이 부는 장면입니다.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어떻게 바람이 불 수 있지?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공기가 희박한 화성에서는 바람이 거의 안 불어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요.
지구 대기압의 157분의 1밖에 안 되는 화성의 희박한 대기에서도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강한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화성의 일교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 변화는 대기 중의 공기가 움직이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것이죠. 화성의 표면이 낮 동안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빠르게 가열되었다가 식으면 이로 인해 공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주변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동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강한 바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험준한 지형도 바람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산맥이나 크레이터는 주변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거나 강한 바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바람은 때때로 강력한 먼지 폭풍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폭풍은 때로는 행성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화성에서 인제니어티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장면입니다. 화성은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어떻게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다닐 수 있지? 인제니어티 헬리콥터의 몸체는 14cm밖에 안 되는데 로터 블레이드는 길이가 약 1.1m로 지구에서 사용되는 헬리콥터보다 몸체 대비 날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렇게 큰 날개는 더 많은 공기를 밀어내어서 필요한 양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1초에 40회전을 하는 엄청난 회전 속도를 내어서 희박한 대기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생성할 수 있죠. 무게도 아주 가볍게 제작돼서 약 1.8k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지구 중력의 38%밖에 되지 않아 인제니어티가 날아다니기에 충분합니다. 인제니어티는 화성에 가기 전에 이미 지구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화성과 유사한 조건의 진공 챔버 내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붉은 행성은 지구에서 볼 때는 단순히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화성의 신비로운 땅을 누비는 탐사 로봇들의 흔적에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며 남긴 발자국들은 단순히 과학적인 성과를 넘어서 마침내 인류사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You know, there are American heroes who don't like this idea. Neil Armstrong, Gene Cernan have both testified against commercial spaceflight in the way that you're developing it, and I wonder what you think of that. I was very sad to see that because those guys are,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I wish they would come and visit and see the hardware that we're doing here, and I think that would change their mind. They inspired you to do this, didn't they? Yes. And to see them casting stones in your direction. It's difficult.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I don't ever give up. 1977년에 지구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두 탐사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공간을 향해 총알 속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우리 지구로부터 약 204억 킬로미터,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243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곳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대의 탐사선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하지 않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 실제로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총알의 20배 속력으로 우주공간을 질주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과 충돌한 일이 없었죠. 누군가 방향 조절을 해주지 않는 무인 탐사선인데도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각종 행성들, 소행성들, 소천체들이 많이 있는데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단 한 번도 이런 것들과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47년 무사고 비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탐사선이 우주공간을 비행할 때 방해를 많이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 중에 다른 천체의 중력에 끌려가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각종 행성들과 소행성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조차 대부분의 천체들은 서로 수십만에서 수천만 킬로미터까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극단적으로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들 중에 유명한 것은 명왕성과 그의 위성인 카론인데요. 서로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 천체를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딱 붙어있는 천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와 달도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편인데요. 서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성 간의 거리는 훨씬 더 까마득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거리가 5,6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본 바와 같이 천체들은 그 크기에 비해 그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거대하지만 이들 사이의 공간은 훨씬 더 광대하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여행하면서 특정 행성이나 다른 천체와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공간을 여행 중인데요. 이 공간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고 우주먼지나 소행성, 해성 조각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분포도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탐사선에 손상을 입힐 확률이 낮습니다. 아무리 우주공간이 한적하게 비어있다고 해도 충돌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궤적을 아주 세심하게 계산해서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다른 행성들의 중력을 역이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중력 도움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나갈 때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추가적인 속도를 얻고 탐사선의 궤적을 꺾어주는 방식입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날 때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끌어당기게 되죠. 탐사선은 행성의 운동 에너지를 획득하고 엄청난 속도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대부분 총알 속도의 수십 배나 되기 때문에 탐사선이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 또한 상당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특히 목성과 토성을 지날 때 이러한 중력 도움 효과를 극대화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는 빠른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력 도움을 이용하면 연료가 없이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이저 탐사선이 이 속도를 수십 년 동안 늦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대기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속도가 붙으면 탐사선은 그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받는 외부 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탐사선은 한번 가속되고 나면 별도의 추진 없이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가까워서 공기 저항이나 다른 형태의 마찰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비행할 때 공기 저항과 같은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없어서 탐사선이 한번 얻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외부 에너지원이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보이저 탐사선은 마치 던져진 돌멩이처럼 자기 몸을 관성에 맡긴 채로 날아가고만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경우 스스로 해결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면 보이저 탐사선은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후에 지구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에서 지구까지 신호 전송을 하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송하는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임무 수행하는 이런 자체 시스템은 필수적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이렇게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지구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보이저 탐사선에는 고성능 안테나와 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아주 약한 신호도 잡아내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전 세계에 걸쳐 3곳에 거대한 패러볼릭 안테나를 보유한 딥스페이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도 보이저 탐사선과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안테나들은 아주 먼 우주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는 떨어지지만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보이저 탐사선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몇 달 동안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다시 재개되는 등 노후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이저 탐사선과의 대화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보이저는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 나아가겠죠.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여행을 계속하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지식을 향한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담은 보이저는 우주라는 무한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저 아름다운 별들의 바다일지 모르지만 실제 우주 속에는 마치 지옥처럼 가혹한 환경을 지닌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불타는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강력한 유리비가 쏟아지는 곳까지 우리가 오늘 만날 외계 행성들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법한 곳들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행성들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을 지닌 우주에서 가장 지옥 같은 무서운 행성들을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6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2005년에 발견되었고 지름과 질량은 목성보다 15% 정도 더 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인 별의 주위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공전합니다. 모항성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 지구 시간으로 2.2일밖에 안 걸릴 정도로 빠른데 이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031AU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인데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 선정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나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행성 표면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어서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 상태로 있어서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집중적으로 열을 받다 보니 반대쪽과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큰 온도 차로 인해 행성 전체적으로 시속 9600km의 초고속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행성 표면의 온도를 매핑한 사진인데요. 모항성의 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분보다 동쪽으로 30도 떨어진 곳의 온도가 가장 높고 조석 고정된 행성치고는 열이 행성 전체로 고루 잘 퍼지는 편입니다. 이 행성은 유리비가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기 중에는 실리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극한 고온으로 인해 증발한 후 상층부에서 냉각되어 강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유리비는
지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극도로 빠른 바람에 의해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강력한 유리 파편으로 변하여 아주 위험한 날씨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우리 지구로부터 6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행성 지름은 목성의 2배, 질량은 목성의 3배 정도 되는 거대한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섭씨 4300도에 달합니다. 이 온도는 거의 별의 표면 온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는 분자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여서 대기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는 모항성은 B형 주계열성으로 태양보다 크고 표면 온도가 2배 가까이 더 뜨겁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거리가 0.034AU밖에 안 됩니다. 그 결과 이 행성은 섭씨 4300도라는 극단적인 온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항성에 워낙 가깝다 보니 지구 시간으로 1.5일 만에 한 바퀴 공전을 완료해버리고 조석 고정 상태로 인해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모항성을 향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강력한 방사선과 극단적인 열로 인해 분자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기화되고 원자화되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19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질량은 목성의 4배 정도 되고 지름은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궤도는 아주 기묘합니다. 모항성에 아주 가까워졌다가 저 멀리 가버리는 이상한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도를 넘나들며 이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유발합니다. 타원형 궤도의 한쪽 끝에서는 별과 아주 가까워져서 0.03AU까지 접근하고 다른 한쪽 끝에서는 아주 멀어져서 0.88AU까지 떨어집니다. 멀 때보다 가까울 때 받는 에너지가 800배나 더 많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111.4일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근접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섭씨 1200도까지 올라가고 멀어질 때는 몇 시간 만에 수백 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음속보다 빠르게 부는 바람이 발생합니다. 2011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560광년 떨어진 암석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1.4배 정도 됩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대부분 용암으로 덮여 있어서 용암 바다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1400도를 넘어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대기가 거의 없거나 아주 얇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공전 주기가 0.841밖에 안 됩니다. 이 행성 역시 암석 행성이면서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490광년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1.7배, 질량은 지구의 10배 정도 됩니다. 모항성과의 거리가 0.017AU로 극단적으로 가까워서 20시간 만에 한 바퀴 공전을 완료합니다. 또한 표면 온도가 섭씨 1500도에 이르러 행성 표면의 암석이 녹아 용암 바다를 형성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 대기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름은 목성의 1.8배, 질량은 목성의 1.4배 정도 됩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과의 거리가 0.02AU로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공전 주기는 1.091밖에 안 됩니다. 이 행성의 가장 끔찍한 점은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성은 그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서서히 물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2000도로 매우 높고 대기는 주로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2300광년 떨어진 암석 행성들입니다. 이 행성들은 펄사 주변을 돌고 있어서 극단적인 방사선과 강력한 중력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 중심 펄사는 1초에 수백 번 회전하는 매우 빠른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별의 수명이 다한 후 초신성 폭발로 남겨진 밀도가 극도로 높은 핵입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하고 주기적인 전파를 발생합니다. 이러한 펄사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의 표면은 항상 방사선에 의해 휩싸여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지옥 같은 행성들을 보고 나니 우리 지구가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때로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지구는 천국과도 같죠. 우리는 지구의 온화한 기후, 풍부한 물,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극단적인 환경을 지닌 천체들이 많은데요. 명왕성 같은 곳은 섭씨 영하 230도 이하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화성의 얇은 대기는 우리가 숨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구는 균형 잡힌 생태계와 적절한 대기압, 생명을 키우기에 적합한 수많은 물질과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며 동물이 번성하는 이 모든 것은 우주 어디인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우주 속에서 보면 지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평균적으로 아기들은 출생 시에 2.5kg에서 4kg 정도로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4kg이 넘는 무게로 태어난 아기를 우량아라고 하죠. 가끔은 7kg에 육박하는 초우량아가 태어나서 당장 유치원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비주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케이스죠.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아기가 40kg으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한 외계 행성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과 지구를 봅니다. 실제 크기 비율로 바꿔본다면 태양이 이 정도 크기라고 했을 때 지구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이만하죠. 행성 형성 이론에 의하면 모항성 대비 행성의 크기는 이 정도가 정상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상한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50광년 정도 떨어진 우주공간에 있는 LHS 3154b라는 이름의 이 행성은 모항성과 행성의 크기 비율이 이렇습니다. 태양, 지구 비율의 100배나 될 정도로 이상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모항성인 별의 크기는 너무 작은데 거느리는 행성의 크기는 너무 거대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40kg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성을 거느릴 수 없다. 행성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 외계 행성의 존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행성 탄생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소와 헬륨, 먼지 입자 등으로 구성된 분자 구름이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져 뭉치면서 그 중심부에서 별, 즉 모항성이 만들어집니다. 모항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먼지와 가스가 원반 형태로 둘러싸게 되는데 이것을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 원반이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원반 내의 먼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점점 더 큰 입자로 성장하고 이 과정을 통해 소행성 크기의 천체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천체들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행성의 핵을 형성하고 중력에 의해 주변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더욱더 커집니다. 행성이 성장하면서 주변의 잔여 물질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궤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모항성을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 형성 이론에 따르면 어쨌든 모항성인 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많은 입자들을 끌어당겨 더욱더 큰 원시 행성계 원반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재료인 이 원반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행성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이 거대한 외계 행성의 질량은 해왕성만큼이나 무거운데 이 행성을 잡고 있는 모항성의 크기는 너무나 작습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 이 조그마한 모항성의 형성 초기에 존재했을 원시 행성계 원반의 크기도 터무니없이 작을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 최소한 이보다 10배는 더 거대해야 이런 거대 행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런 관측 결과가 과학자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성이 탄생하려면 이 행성의 모항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모항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행성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본 결과 이렇게 작은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이 이렇게 거대할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성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자들도 이번 발견으로 인해 기존 행성 형성 이론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별과 함께 있는 너무 큰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닭장에 들어갔는데 달걀 대신에 타조알을 발견한 겁니다. 그만큼 별이 작고 행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하하. 이 별과 행성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 우리 과학자들은 물리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이에 대한 논문에서는 이 행성의 기괴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행성이 모항성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서 모항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3.7일밖에 안 될 정도로 짧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각각 3개월씩 나눠져 있는데 이 행성에서는 우리 지구 시간으로 하루만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버리는 셈이죠. 모항성과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공전 주기가 가능한 것인데요. 항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겨우 338만 4천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비교해보면 이 정도나 가깝습니다.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무려 50배나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13.2배나 되고 크기는 지구의 3.65배인데 이처럼 큰 행성이 중심 항성에 이토록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중심 항성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11%밖에 안 돼서 더욱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괴한 형태를 가진 외계 행성계, 천문학자들의 기존 예상과 이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류는 과연 우주의 현상에 대해 대체 얼마나 무지한 것일까요? 이번 외계 행성의 발견은 발전된 관측 기술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내는 각종 관측 도구가 더 정밀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천문학에서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문학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상기시켜주는 학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